서슬퍼런 은장도의 날카로운 끝이 연화의 희디흰 목덜미를 겨누고 있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것은 숨막힐 듯한 침묵과 타닥거리는 촛불 소리뿐이었으나 연화의 귓가에는 마치 천둥 소리 같은 심장 박동만이 요동치고 있었. 촛농이 흘러내려 촛대 아래로 붉게 굳어가는 모습이 마치 그녀가 곧 흘리게 될 선혈처럼 보였다. 그녀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손에 쥐어진 은장도의 서늘한 감촉만이 그녀가 이 현실에 발을 붙이고 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감각이었다. 화려하게 수놓아진 원앙금침이 깔린 신방은 꿈결처럼 아름다웠으나 그 한가운데 앉아있는 신부의 눈동자는 공포와 절망, 그리고 비장한 결의로 뒤섞여 칠흑 같은 어둠보다 더 깊은 심연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나올 지경이었으나 그 고통조차 지금 그녀의 영혼을 짓누르는 거대한 바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문 밖에서는 잔치를 마친 하객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창호지 문 너머로 어른거리는 그림자가 곧 이 방으로 들어올 신랑의 거심을 알리는 순간 연화는 눈을 질끈 감았다. 이것이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가문의 명예와 남편이 될 사람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 생각했다. 시간을 거슬러 오늘 아침 연화가 족두리를 쓰고 연지곤지를 찍을 때만 해도 세상은 그녀를 축복하는 듯했다. 마을 사람들은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 드디어 덕망 높은 선비 집안으로 시집을 간다며 부러움 섞인 덕담을 건넸다. 그러나 연화의 마음속은 이미 숫덩이가 되어 타들어가고 있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화려한 신부였으나 그 속내는 썩어 문드러진 고목과 다를 바 없었다. 지난 봄 약초를 캐러 산에 올랐다가 당했던 그 끔찍한 사고는 그녀의 영혼에 씻을 수 없는 낙인을 찍어 놓았다. 폭우가 쏟아지던 날 산속 오두막에서 마주친 낯선 사내들에게 당한 지옥은 그녀의 순백색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아 놓았다. 그날 이후 연화는 죽지 못해 사는 목숨이었으나 병든 홀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모진 목숨을 부지해왔던 터였다. 그러던 차에 내려진 혼담은 그녀에게 구원이 아니라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이었다. 자신의 더러워진 몸으로 어찌 감히 고결한 선비의 아내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거절하려 몸부림쳤으나 가문의 빚을 탕감해주고 어머니의 약값을 대주겠다는 시댁의 호의를 어머니는 눈물로 받아들였고 연화는 효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비극을 침묵해야만 했다. 초래청에서의 혼례는 그녀에게 형벌과도 같았다. 사모관대를 차려입은 신랑 김민우의 맑고 깊은 눈동자를 마주할 때마다 연화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민우는 이 고을에서 소문난 수재이자 인품이 훌륭하기로 정평이 난 선비였다. 그런 그가 자신 같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을 기만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은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는 것이 더 나은 고통이었다. 맞절을 하고 합판주를 나누는 그 짧은 순간에도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민우는 그런 그녀를 긴장 탓이라 여기며 따뜻한 미소로 안심시키려 했다. 그 다정한 미소가 오히려 연화의 가슴을 난도질하는 비수처럼 꽂혔다. 잔치가 끝나고 신방에 홀로 남겨진 시간 동안 연화는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은장도를 만지작거렸다. 첫날 밤 신랑이 들어오기 전에 목숨을 끊어 자신의 부정을 피로 씻고 최소한 처녀 귀신이 되어 남편의 앞길을 막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녀의 처절한 계획이었다. 드디어 문지방 너머 인기척이 들리고 문이 열리며 민우가 들어왔다. 술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으나 그의 걸음걸이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민우는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긴장으로 굳어있는 신부의 모습을 보고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그는 연화가 쓰고 있던 무거운 족두리를 조심스럽게 벗겨주려 손을 뻗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화는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 쳤고 품속에서 은장도를 꺼내 자신의 목에 겨누었던 것이다. 민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로 그가 물었다.
부인이게 무슨 짓이오. 내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첫날 밤에 칼을 꺼내 드는 것이오. 민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으나 그 안에 담긴 것은 분노가 아니라 걱정이었다. 그 따뜻함이 연화에 억눌러 왔던 서름을 터뜨리게 만들었다. 서방님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 날카로웠으나 물기에 젖어 있었다. 민우는 섣불리 다가가지 못한 채 자리에 멈춰섰다. 촛불 그림자가 벽면을 따라 일렁이며 두 사람의 긴장된 대치를 기괴하게 비췄다. 무슨 사연이 있기에 그러는 것이오. 말해보시오. 부부가 된다는 것은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과 고통까지 함께 나누는 것이라 배웠소. 민우의 차분한 설득에도 연화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눈물 방울이 툭툭 떨어져 그녀의 비단 저고리를 적셨다. 저는 서방님을 모실 자격이 없는 몸입니다. 지난 봄산에서 짐승만도 못한 놈들에게 당하여 정절을 잃었습니다. 가문의 빚과 어머니 때문에 억지로 혼례를 치렀으나 차마 서방님을 속이고 더러운 몸을 섞을 수는 없습니다. 부디 저를 죽여주시거나 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 치욕을 씻게 해주십시오. 말을 마친 연화는 눈을 질끈 감고 칼끝에 힘을 주었다. 서늘한 날이 피부를 파고들며 핏방울이 맺히려는 찰나였다. 바람보다 빠른 손길이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은장도가 방바닥을 굴렀다. 연화가 놀라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앞에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민우가 있었다.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연화는 그가 자신을 경멸하며 뺨이라도 때릴 것이라 예상했다. 아니, 그래 주기를 바랐다. 그래야 마음 편히 죽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민우의 행동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은장도를 집어들었다. 연화는 그가 그 칼로 자신을 찌르려나 보다 생각하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민우는 칼끝을 자신의 왼쪽 검지 손가락에 가져다 대더니 주저없이 그어버렸다. 붉은 선혈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우는 그녀를 제지했다. 그는 피가 흐르는 손가락을 하얀 무명천 위에 문지르며 붉은 꽃을 피워냈다. 순백의 천 위로 선명하게 번져가는 핏자국은 마치 처녀의 순결을 증명하는 흔적과도 같았다. 연화는 입을 틀어막은 채 숨조차 쉬지 못하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민우는 피 묻은 천을 접어 한쪽에 놓아두고는 자신의 상처 입은 손가락을 옷자락으로 대충 감싸 쥐었다. 그리고는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있는 연화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았다. 부인, 잘 들으시오. 민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대의 잘못이 아니오. 힘없는 여인을 지켜주지 못한 나라의 잘못이고 그대를 보호하지 못한 사내들의 잘못이오. 어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죄인이 되어 목숨을 끊으려 한단 말이오. 민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연화의 뺨 위로 떨어졌다. 오늘 이 방에서 흘린 피는 내 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그대의 순결이라 믿을 것이오. 내 피로 그대의 허물을 덮었으니 이제 그대는 내 사람이고 내 아내요. 누구도 그대의 과거를 들추어내지 못하게 할 것이니 다시는 죽는다는 소리는 입 밖에도 내지 마시오. 연화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조선 천지에 이런 사내가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정절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세상에서 흠집난 여인을 내치기는커녕 자신의 살을 베어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내라니.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왔다. 그녀는 민우의 품에 무너지듯 안겨 오열했다.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통곡이 심방을 가득 채웠다. 민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의 따뜻한 체온과 규칙적인 심장 박동이 연화에게 전해졌다.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그녀를 끌어당긴 생명의 밧줄이었다. 밤은 깊어가고 촛불은 다 타들어가 심지만 남아 깜빡이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가 되어 흔들리지 않았다. 한참을 울다 지친 연화가 고개를 들었을 때
민우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다. 그는 다친 손으로 연화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이제 우리는 한 배를 탄 것이오. 이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갈 것이니 부인도 나를 믿고 따라주시오. 내 비록 지금은 가난한 선비에 불과하나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부인을 귀하게 만들 것이오. 그대를 울게 만든 자들이 누구인지 내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내어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니. 연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맹세했다. 하늘이 무너져도 이 은혜는 갚겠노라고. 이 사내를 위해서라면 내 뼈를 갈고 살을 태워서라도 그가 가는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겠노라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육체적인 결합보다 더 깊고 끈끈한 영혼의 결속을 맺었다. 민우는 연화를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으나 자신은 밤새 잠들지 못하고 연화의 머리맡을 지켰다. 연화 역시 눈을 감고 있었으나 잠들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민우가 보여준 그 충격적이고도 숭고한 희생의 장면이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았다. 창호지 밖으로 여명이 밝아올 무렵 다구는 소리가 들려왔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연화에게 그것은 단순한 아침이 아니었다. 죽었던 목숨이 다시 태어난 두 번째 삶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이불 속에서 남편의 다친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굳어버린 핏자국이 거칠게 느껴졌으나 그녀에게는 세상 그 어떤 비단보다 부드럽고 따뜻했다. 아침이 되어 시어머니가 헛기침을 하며 신방문 앞을 서성거렸다. 새아가 밤새 평안했느냐?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묘한 기대감과 깐깐함이 서려 있었다.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옥매무새를 다듬고는 문을 열었다. 그리고 준비해둔 하얀 천, 붉은 혈흔이 선명한 그 천을 어머니께 내밀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오냐, 오냐. 네, 그럴 줄 알았다. 참으로 정숙한 며느리를 얻었구나. 시어머니의 칭찬이 들려오자 연화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것은 안도감과 동시에 더 깊은 죄책감의 무게였다. 하지만 옆에 서 있는 민우가 그녀의 손을 꽉 잡아주었다. 그 악력은 두려워 말라. 내가 있다라고 말하는 듯했다. 연화는 부엌으로 나가 첫 아침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쌀을 씻는 그녀의 손길에는 정성이 가득했다.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어제와 같았으나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과거를 숨기고 사는 죄인이 아니었다. 남편의 숭고한 사랑을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내야 할 의무를 지닌 여인이었다. 밤물이 끓어오르는 하얀 김 속에서 연화는 주먹을 꽉 쥐었다. 서방님, 제 목숨은 이제 서방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제 목숨이 붙어있는 한 서방님을 지킬 것입니다. 부엌 아궁이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며 그녀의 결의에 답하는 듯했다. 마당 구석, 어젯밤의 은장도는 깊숙한 장롱 속에 봉인되었지만 그날의 기억은 그녀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문신처럼 새겨졌다. 그렇게 기이하고도 애달픈 부부의 첫날은 저물고 거친 운명의 파도가 몰아칠 앞날을 예고하듯 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들며 지나갔다. 새벽 찬바람이 문풍지를 사정없이 때리는 소리에도 연화는 이미 부엌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붉은 불꽃만이 유일한 벗이었다. 매캐한 연기가 눈을 찔러왔지만 그녀는 눈물 닦을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부채질을 멈추지 않았다. 약탕관 뚜껑이 달그락거리며 검은 액체가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쌉싸름하면서도 비릿한 한약 냄새가 좁은 부엌을 가득 메우고 이내 그녀의 옷자락 깊숙이 배어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약냄새가 아니라 그녀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죄책감의 향기였다. 연화는 약탕관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이 약은 서방님의 몸을 보하는 약이 아니라 나의 죄를 씻는 속죄의 물이다. 그녀의 손등은 찬물에 젖고 터져 거북이 등껍질처럼 거칠어졌지만 아궁이 불빛에 비친 그 손은 세상 그 어떤 고운 손보다 처절하게 아름다웠다.
혼례를 치른 지 어느덧 반년이 지났건만 연화는 단 한 번도 편안히 다리를 뻗고 잠든 적이 없었다. 민우가 과거 공부에 매진하는 동안 그녀는 스스로를 집안의 종이라 여기며 그런 일을 도맡았다.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시어머니의 새순물을 데우고 남편의 밤참을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은 그녀에게 일상이 아닌 수행이었다. 민우는 밤늦도록 책을 읽다가 피곤한 기색으로 잠자리에 들곤 했는데 그때마다 연화는 남편의 야윈 어깨를 주무르며 가슴속으로 피눈물을 삼켰다. 자신의 과거를 덮어준 그날 밤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 민우는 손가락의 흉터를 볼 때마다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었지만 연화에게 그 흉터는 심장에 박힌 대목과도 같았다. 날이 밝아오자 연화는 우물가로 향했다. 물동이를 인 그녀의 걸음걸이는 조심스러웠다. 마을 아낙네들이 삼삼오오 모여 빨래를 하고 있는 우물가는 본래 이야기꽃이 피어나는 곳이었으나 연화가 나타나자마자 썰물처럼 정적이 감돌았다. 빨래방망이 소리만 탕탕 요란하게 울릴 뿐 누구도 연화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연화는 그 침묵이 자신을 향한 무언의 비난임을 직감했다. 물을 퍼 올리는 두레박 밧줄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 소문 들었나? 저 윗마을 최진사 댁 하인이 산에서 봤다는데. 쉿 들리겠네. 글쎄 그때 그 산막에서 등 뒤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은 모기 소리처럼 작았으나 연화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꽂혔다. 산속 오두막. 그 단어가 나오자마자 연화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황급히 물동이를 채우고 도망치듯 우물가를 빠져나왔다. 등 뒤로 따가운 시선들이 화살처럼 꽂히는 것만 같았다. 마을에는 이미 안개처럼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연화가 시집 오기 전 험한 꼴을 당했다더라. 그날 밤산에서 내려오는 걸 본 사람이 있다더라. 하는 흉흉한 이야기들이었다. 비록 민우가 처녀성을 증명했다 하여도 사람들의 입방아는 멈출 줄을 몰랐다. 호사가들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씹어 돌릴 맛있는 안주거리가 필요할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연화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대바느질감을 꺼냈다. 가세가 기운 민훈의 집안 형편으로는 값비싼 서책과 약재를 감당하기 버거웠다. 연화는 남들 몰래 이웃마을 포목점에서 일감을 받아와 밤새 바느질을 했다. 호롱 불심지를 최대한 낮추어 기름을 아끼느라 눈이 침침해졌지만 그녀의 바느질 솜씨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한 땀 한 땀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갈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살을 꿰매는 심정으로 집중했다. 바늘에 찔려 손가락 끝에 핏방울이 맺히면 그녀는 그것을 입에 물고 쓴웃음을 지었다. 서방님이 흘렸던 그날의 피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 고통은 오히려 나에게 주는 위안이라고 생각했다. 점심나절 시어머니 조씨가 마루에 앉아 곰방대를 두드렸다. 깐깐하고 꼬장꼬장하기로 유명한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매의 눈으로 감시했다. 아가 거기 있느냐? 서리빨 같은 목소리에 연화는 하던 일을 멈추고 불이 나게 방문을 열었다. 예, 어머님 부르셨습니까? 조씨는 연화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의심과 불만이 교차하고 있었다. 너는 도대체 밤에 잠도 안 자고 무엇을 그리 달그락거리느냐? 서방 공부하는데 방해되게, 그리고 내 꼴이 그게 뭐냐? 양반과 며느리가 마치 종년처럼 하고 다니니 남들이 보면 내가 너를 구박하는 줄 알겠다. 시어머니의 꾸지람은 틀린 말이 아니었으나 연화의 가슴을 후벼 팠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서방님 드실 약값을 좀 보태보려 소일거리를 하느라. 약값 내 아들 뒷바라지는 내가 알아서 한다. 네가 그리 유난을 떠니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도는 게 아니냐. 조씨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소문. 그 단어에 연화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시어머니의 귀에도 기어이 그 이야기가 들어간 모양이었다. 조씨는 며느리의 창백해진 얼굴을 보고 혀를 찼다. 쥐쥐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리 사시나무 떨듯 하느냐. 행실이 바르면 떳떳한 법이다. 네가 들어올 때 해오지 못한 혼수 탓은 안 하마.
허나 우리 집안 명예에 먹칠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연화는 고개를 땅에 처박을 듯 숙이며 대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님, 방으로 돌아온 연화는 방문을 닫고 주저앉았다. 숨이 턱 막혀왔다. 시어머니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 눈치였지만 의심의 싹이 트고 있음이 분명했다. 만약 그날의 진실이 밝혀진다면 시어머니는 당장이라도 자신을 내쫓을 것이었다. 쫓겨나는 것은 두렵지 않았다. 하지만 그로 인해 민우가 받게 될 비난과 상처, 그리고 그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했던 거짓말이 탄로나게 되는 것이야말로 연화가 가장 두려워하는 지옥이었다. 그녀는 다시 바늘을 잡았다. 잡념을 없애는 데는 노동만 한 것이 없었다. 해질녘 민우가 서당에서 돌아왔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연화의 손부터 찾았다. 거칠어진 그녀의 손을 잡은 민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부인, 내 공부가 늦어 미안하오. 이 고운 손이 북어 껍질처럼 되었구려. 민우의 따뜻한 목소리에 연화는 울컥 눈물이 솟구치려는 것을 참았다. 아닙니다, 서방님. 저는 이것이 즐겁습니다. 서방님께서 장원 급제하시는 날만 기다리며 사는 것이 제 낙입니다. 민우는 연화를 끌어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혔다. 예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으나 방 안에는 두 사람뿐이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시오. 어머니께서도 본심은 그게 아니니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말고 내 이번 과거에는 반드시 급제하여 부인을 감아 태우고 한양 구경을 시켜주리다. 민우는 알고 있었다. 마을에 도는 소문도 어머니의 구박도 그리고 아내가 밤마다 남몰래 우는 것도 그는 책을 읽는 내내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많았다. 자신이 무능하여 아내를 고생시킨다는 자책감이 그를 짓눌렀다. 하지만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공부뿐이었다. 힘을 가져야 지킬 수 있었다. 이 가련하고 강인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붓끝으로 세상을 베는 힘이 필요했다. 저녁상을 물리고 난 밤 연화는 다시 약탕관 앞에 앉았다. 불길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차라리 그날 산에서 죽어버렸더라면 지금 민우는 더 좋은 가문의 교수를 만나 편안하게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민우에게는 짐이 아닐까. 그런 불경한 생각이 꼬리를 물 때쯤 살인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이리 오너라. 술에 취한 사내의 목소리였다. 연화는 깜짝 놀라 일어섰다. 시어머니도 안방에서 문을 열고 내다보았다. 누구요? 밤늦게 대문 빗장을 열자 비틀거리며 들어선 사람은 마을의 왈패인 칠성이었다. 그는 평소에도 행실이 좋지 않아 마을 사람들의 기피 대상이었다. 아이고, 김생원님 계시오. 내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 왔수다. 민우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 그의 표정은 냉랭했다. 무슨 일인가. 늦은 밤에 칠성이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마당에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부엌 쪽에 서 있는 연화를 곁눈질로 훑어보았다. 그 눈빛이 어찌나 음흉하고 끈적거리는지 연화는 소름이 끼쳤다. 아니, 내 오늘 장터에서 재미난 이야기를 들어서 말이오. 산적놈들 중에 하나가 잡혔는데 그놈이 관아에서 매를 맞다가 불지 뭡니까. 지난 봄에 산막에서 아주 곱상한 양반집 처자 하나를 건드렸다고. 헌데 그 처자가 생원님 댁으로 시집왔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내 그게 사실인가 싶어서 순간 마당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시어머니 조씨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연화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올 것이 왔다. 악몽이 현실이 되어 대문 안으로 걸어 들어온 것이다. 민우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졌다. 그는 대도를 내려와 칠성이의 멱살을 잡았다. 평소의 점잖은 선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내 이놈 주둥이 함부로 놀리지 마라. 어디서 그런 근거 없는 낭설을 짓거리느냐. 민우의 호통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그러나 칠성이는 킬킬거렸다. 아이고, 생원님 무섭네. 아니면 아닌 거지. 왜 화를 내십니까? 찔리는 게 있으신가? 그때였다.
털썩 주저앉아 있던 연화가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서는 공포가 사라지고 기이한 광채가 돌았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함이 그녀를 움직였다. 그녀는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뛰쳐나왔다. 나가 당장 나가지 못해 내 남편을 모욕하는 자는 내 손으로 죽이고 나도 죽겠다. 연화의 기세가 어찌나 등등한지 칠성이조차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평소 순종적이고 조용하던 며느리의 돌변한 모습에 시어머니도 입을 다물지 못했다. 민우는 칠성이를 마당 밖으로 내동댕이 쳤다. 다시는 내 집 문턱을 밟지 마라. 그 더러운 입을 한 번만 더 놀렸다가는 관아에 고발하여 네 놈의 혀를 뽑아버릴 것이다. 칠성이는 투덜거리며 사라졌지만 그가 남기고 간 말의 도끼는 마당 안에 짙게 깔렸다. 칠성이가 사라진 후에도 연화는 식칼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서 있었다. 민우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에서 칼을 빼앗았다. 쨍그랑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민우는 연화를 와락 껴안았다. 미안하오. 내가 부족해서 이런 꼴을 보게 해서.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시어머니 조 씨는 마루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다. 칠성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며느리는 부정한 여인이다. 허나 방금 전 며느리가 보여준 서슬퍼런 기세는 거짓을 감추려는 자의 것이라기보다는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어미 호랑이의 그것과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이 저토록 며느리를 감싸고 도는데 어미로서 어찌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조 씨는 말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쾅하는 문소리가 두 사람의 가슴을 때렸다. 방으로 돌아온 연화는 민우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서방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소문이 사실처럼 굳어질 것입니다. 어머님도 아셨으니 저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저를 버리십시오. 그러나 민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요. 칠성이가 와서 떠든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요. 누군가 내 과거길을 막으려거나 우리 집안을 음해하려는 자가 뒤에 있음이 분명하오. 내가 흔들리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요. 민우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다. 내일부터는 공부를 더 독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부인도 약해지지 마시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저들이 죄인임을 내 반드시 증명해 보일 테니. 그날 밤 연화는 다시 약탕관 앞에 앉았다. 불길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가짐은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불이 죄책감을 태우는 불이었다면 지금의 불은 투쟁의 불이었다. 그녀는 부채질을 세차게 했다. 불꽃이 확 일어나며 어둠을 맹렬하게 집어삼켰다. 칠성이 뒤에 누가 있든 세상이 손가락질을 하든 상관없었다. 내 남편을 건드리는 자는 용서치 않으리라. 연화의 눈동자에 붉은 불꽃이 비쳤다. 그것은 순종적인 여인의 눈이 아닌 운명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전사의 눈이었다. 약탕관의 탕약이 끓어넘쳐 치익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마치 다가올 폭풍 후의 전주곡처럼 들렸다. 바람이 다시 한번 문풍지를 거세게 흔들었고 어둠 속 어딘가에서 부엉이가 구슬프게 울었다. 폭풍은 이미 집 앞까지 와 있었다. 겨울바람이 대나무 숲을 핥히고 지나갈 때마다 들리는 스산한 소리가 마치 귀신의 울음소리 같았다. 칠성이가 다녀간 이후 민우의 집 주위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둘러쳐진 듯했다. 마을 사람들은 민우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을 재촉했고 수군거리는 소리는 담장을 넘어 마당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었다. 연화는 그 시선들이 자신을 향한 날카로운 화살촉임을 알기에 대문 밖 출입을 삼가고 방 안에 갇혀 지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호롱불 아래서 떨리는 손으로 바느질을 하거나 밤새 뒤척이는 남편의 등을 바라보며 숨죽여 우는 것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고을의 세도가인 최진사 댁 하인이 찾아와 민우를 불렀다. 최진사는 이 고을의 실세이자 탐욕스러운 성품으로 악명 높은 인물이었다. 민우는 올 것이 왔음을
직감하고 가끈을 단단히 고쳐맸다. 연하는 불안한 눈빛으로 남편의 옷자락을 잡았으나 민우는 애써 태연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다독였다. 걱정 마시오. 학문에 대해 논하고자 부르는 것일 테니. 그러나 그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고 있음을 연하는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다. 민우가 대문을 나서는 뒷모습이 어쩐지 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위태로워 보여 연하는 그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문설주를 붙잡고 서 있었다. 최진사의 사랑방은 민우의 초라한 방과는 천지 차이였다. 방 안 가득 퍼진 값비싼 침향 냄새가 머리를 어지럽게 했고 바닥에는 윤기 흐르는 비단 보료가 깔려 있었다. 최진사는 곰방대를 길게 물고 비스듬히 앉아 민우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기름진 음식과 술로 인해 탁하게 번들거리고 있었으나 그 안에 담긴 교활함은 송곳처럼 예리했다. 자네가 김생원인가? 소문대로 인물이 훤하군. 최진사가 내뱉는 연기 속에 비릿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민우는 정자세로 앉아 그를 응시했다. 부르셨습니까, 대감? 최진사는 껄껄 웃으며 곰방대를 재떨이에 털었다. 탁탁하는 소리가 민우의 심장을 때렸다. 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자네 이번 과거 시험 포기하게나. 민우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선비가 과거를 포기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과 같습니다. 최진사는 혀를 차며 품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던졌다. 그것은 칠성이가 주워 섬기던 헛소문을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고발장이었다. 아니,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그날 산막에 있었던 산적 두목의 증언까지 적혀 있었다. 내 아들도 이번에 과거를 보내. 자네 같은 출중한 인재가 경쟁자가 되는 것이 껄끄러워서 말이야. 만약 자네가 시험장에 나타난다면 이 종이는 관아뿐만 아니라 한양의 사헌부에도 들어갈 걸세. 자네 부인의 그 화려한 과거와 함께 말이지. 민우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자신의 꿈을 담보로 아내의 치부를 까발리겠다는 비열한 수작이었다. 민우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가운 목소리로 대꾸했다. 대감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리 비겁한 짓을 하십니까? 부녀자의 아픈 상처를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려 하다니. 이것이 사대부가 할 짓입니까? 최진사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었다. 이놈이 어디서 훈계질인가. 내 놈이 주제 파악을 못하는구나. 네 아내가 오랑캐 놈들에게 당했건 산적 놈들에게 당했건 정절 잃은 여편네를 끼고 사는 주제에 벼슬길에 오르려 하다니. 네가 급제하면 네 아내의 과거가 안 드러날 것 같으냐. 나는 내 놈을 살려주려는 것이다. 조용히 시골 훈장이나 하면서 살면 덮어줄 수도 있다는 말이다. 민우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습니다. 선비는 죽일 수 있어도 욕보일 수는 없는 법. 내 비록 힘없는 선비이나 대감의 불의에 굴복하여 붓을 꺾지는 않을 것입니다. 민우는 방문을 쾅 닫고 나왔으나 다리가 후들거려 몇 번이나 휘청거렸다. 최진사의 내 아내의 과거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며 그를 괴롭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우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다. 하늘에서는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었다. 차가운 눈발이 뜨거운 얼굴을 식혔으나 가슴 속의 불길은 꺼지지 않았다. 자신이 과거를 포기하면 연화의 비밀은 지켜질 수 있다. 하지만 평생을 최진사의 그늘 아래서 숨죽여 살아야 한다. 반대로 끝까지 맞선다면 연화는 끔찍한 모욕을 당하고 손가락질 속에 살게 될 것이다. 진퇴양난이었다. 민우가 집에 도착했을 때 연화는 마당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눈을 맞아 하얗게 센 머리카락처럼 보이는 그녀를 보자 민우의 가슴이 미어졌다.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어 보이려 했으나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다. 연화는 민우의 어두운 낯빛과 옷자락에 묻은 흙투성이를 보고 직감했다. 최진사와의 만남이 결코 좋지 않았음을.
그녀는 민우의 젖은 옷을 받아들며 조용히 물었다. 서방님 별일 없으셨습니까? 민우는 짐짓 큰 소리로 대답했다. 별일은 무슨, 그 늙은이가 쓸데없는 소리를 하더군. 신경 쓸 것 없소. 그러나 밥상머리에서 수저를 드는 둥 마는 둥 하는 그의 모습은 거짓말을 못하는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그날 밤 민우가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한 연화는 조용히 일어났다. 그녀는 낮에 민우가 벗어둔 도포 소매 끝에서 삐져나온 종이 조각을 보았다. 민우가 차마 버리지 못하고 구겨서 넣어온 최진사의 협박 편지였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쳐 읽어 내려가던 연화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왔다. 자신의 과거가 낱낱이 적혀있는 그 종이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그 대가가 남편의 파직과 낙향이라니. 연화는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다. 나 때문이다. 나 같은 죄인이 살아서 저 고결한 분의 앞길을 막고 진창으로 끌어들이고 있구나. 그녀는 결심했다. 자신이 사라지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자신이 죽거나 떠나면 민우는 더 이상 약점을 잡힐 일이 없을 것이고 새장가 들어보란 듯이 성공할 수 있을 테니까. 그녀는 눈물을 닦고 보찜을 싸기 시작했다. 옷가지 몇 벌과 민우가 선물해 준 댕기, 그리고 엽전 몇 댁. 그것이 그녀 인생의 전부였다. 연화는 붓을 들어 편지를 썼다. 먹을 가는 손이 자꾸만 미끄러졌다. 서방님, 저를 찾지 마십시오. 저는 본래 서방님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디 좋은 분 만나 뜻을 펼치시고 만수무강하십시오. 이 못난 여인은 멀리서나마 서방님의 장원 급제를 빌겠습니다. 편지 위로 눈물방울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다. 그녀는 편지를 베개맡에 놓고 마지막으로 잠든 민우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야윈 뺨 굽게 담은 입술, 그리고 항상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봐주던 그 눈. 손을 뻗어 만져보고 싶었으나 닿으면 깨어날까 두려워 허공에서 멈췄다. 은혜는 다음 생에 갚겠습니다. 연화는 절을 2번 올리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문지방을 넘는 순간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때렸다. 눈은 어느새 한방눈으로 바뀌어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다. 자신의 발자국도 곧 지워지리라 생각하니 차라리 마음이 편했다.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빗장을 푸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삐거덕 낡은 대문이 열리고 연화가 한 발을 밖으로 내딛는 순간이었다. 어딜 가는 것이오? 뒤에서 병력 같은 고함이 들려왔다. 연화는 심장이 서는 듯했다. 뒤를 돌아보니 갱겹의 속적삼 차림인 민우가 맨발로 눈밭을 뛰어오고 있었다. 그는 순식간에 연화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다. 이 밤중에 보찜을 싸서 어딜 간단 말이오. 내가 자는 줄 알았소. 민우의 눈은 분노와 슬픔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으나 연화의 손목을 쥔 악력은 아플 정도로 강했다. 연화는 고개를 돌리며 외면하려 했다. 놓아주십시오, 서방님. 제가 떠나야 서방님이 삽니다. 저 때문에 과거를 포기하시다니요. 그건 안 될 말입니다. 제가 없어지면 최진사도 더 이상 서방님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연화는 발버둥 쳤으나 민우는 요지부동이었다. 민우는 연화의 보찜을 빼앗아 눈밭에 내동댕이 쳤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보찜이 풀어지며 옷가지들이 흩어졌다. 어리석은 사람, 그대가 떠나면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소. 그대가 없는 성공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오. 민우는 연화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우리는 부부여.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함께하기로 천지신명 앞에 맹세했소. 내가 벼슬을 하려는 이유는 내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힘없는 백성을 지키고 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이오. 헌데 가장 소중한 아내 하나 지키지 못해 떠나보낸다면 내가 천하를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민우의 절규는 눈보라를 뚫고 연화의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연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서방님은
평생 오점을 안고 사셔야 합니다.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민우는 주저앉은 연화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를 품에 안았다. 차가운 눈밭 위였지만 두 사람의 체온은 서로를 녹이고 있었다. 세상의 손가락질 따위 두렵지 않소. 나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비겁하게 타협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이요. 민우는 연화의 젖은 얼굴을 들어 올렸다. 그대의 과거는 그대의 잘못이 아니며 나의 오점도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산일 뿐이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나는 관하로 갈 것이요. 최진사가 나를 협박했다면 나는 전공법으로 맞설 것이요. 피하지 않겠소. 그러니 부인도 도망치지 마시오.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오. 그것이 나를 돕는 길이요. 민우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그 눈빛을 보자 연화의 마음속에 있던 불안의 안개가 걷히고 뜨거운 용기가 솟아올랐다. 연화는 민우의 품에 얼굴을 묻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서방님. 다시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서방님 곁에서 죽겠습니다. 민우는 안도하며 연화를 더욱 꽉 끌어안았다. 눈발은 더욱 거세졌지만 두 사람은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민우는 연화를 일으켜 세워 다시 방으로 이끌었다. 방 안의 온기는 여전했고 촛불은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다. 민우는 흩어진 보찜을 다시 주워오며 말했다. 이 짐은 다시는 쌀 일이 없을 것이요. 그리고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다. 그것은 민우가 오랫동안 남몰래 조사하고 모아온 최진사의 비리 장부였다. 소장농들을 착취하고 관아의 창고를 빼돌린 기록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최진사는 나의 약점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나 또한 그의 목줄을 쥐고 있소. 다만 동네 시끄럽게 만들기 싫어 참았을 뿐인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구려. 민우의 눈매가 매섭게 빛났다. 그는 붓을 들어먹을 듬뿍 찍었다. 그리고 흰 종이 위에 일필이지로 상소문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글자 하나하나에 서리빨 같은 기백이 서려 있었다. 연화는 옆에서 먹을 갈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남편은 더 이상 유약한 서생이 아니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칼 대신 붓을 든 장수였다. 먹이 갈리는 소리가 고요한 밤의 정막을 갈랐다. 그것은 마치 전쟁터로 나가는 장군의 칼 가는 소리와도 같았다. 연하는 속으로 기도했다. 이 싸움에서 부디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떤 결과가 오든 이 사내의 곁을 끝까지 지키겠노라고. 밖에는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작은 방 안에서는 거대한 반격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내일이면 고을을 뒤흔들 큰 폭풍이 몰아칠 것이나 두 사람은 이제 두려움보다는 결연함으로 아침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둠이 가장 짙은 시간. 새벽이 머지 않았음을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죄인 김민우와 그 처 유씨는 고개를 들라 관아의 넓은 마당을 가득 메운 형리들의 고함 소리가 서리빨처럼 차가운 겨울 하늘을 찢어 놓았다. 형틀에 묶인 채 무릎 꿇려진 연화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녀의 시야는 공포와 수치심으로 인해 하얗게 전멸하고 있었고 등 뒤로 쏟아지는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마치 벌떼가 윙윙거리는 소리처럼 귓가에서 맴돌았다. 차가운 흙바닥의 냉기가 무릎을 타고 올라와 심장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듯했다. 단상 위에는 사또가 근엄한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 옆에는 비단 옷을 입은 최진사가 거만한 표정으로 부채를 살랑거리며 이쪽을 비웃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몰아넣은 맹수처럼 잔인한 희열로 번들거렸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어 울음을 참으려 했으나 억울함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물이 뺨을 타고 흙먼지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녀의 옆에는 민우가 꼿꼿한 자세로 무릎을 꿇고 있었다. 포승줄에 묶인 채였으나 그의 허리는 대나무처럼 곧았고
눈빛은 흔들림 없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사건의 발단은 오늘 아침이었다. 민우가 최진사의 비리를 고발하기 위해 관아로 향하려던 찰나 최진사가 선수를 쳐 관아의 포졸들을 대동하고 민우의 집을 들이닥친 것이었다. 그는 민우가 부정한 여인을 양반가에 들여 풍속을 어지럽히고 이를 숨기기 위해 가문의 어른들을 기만했다는 죄목을 뒤집어 씌웠다. 유교 사회의 엄격한 법도 아래 정절을 잃은 여인을 속여서 아내로 맞이한 것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중죄이자 기만죄에 해당했다. 최진사는 칠성이와 산적 두목까지 매수하여 증인으로 세워놓은 상태였다. 사또가 형목을 내려치며 호통쳤다. 네 이놈 김민우, 너는 사대부의 자손으로서 일륜지대사인 혼례를 치르면서 부정한 여인을 정숙한 처녀인 양속여 조상을 욕보이고 마을의 기강을 무너뜨렸다. 내 죄를 인정하느냐? 사또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자 구경하던 백성들이 수군거렸다. 개 중에는 혀를 차는 이도 있었고 연화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이도 있었다. 군중 맨 뒤편에는 시어머니 조씨가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은 흑빛이 되어 있었다. 민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명징하여 관아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었다. 사또 소생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제 아내 유씨는 부정한 여인이 아닙니다. 최진사가 코웃음을 쳤다. 뻔뻔하기가 짝이 없구나. 이미 증인이 차고 넘치거늘 어디서 우리 발을 내미느냐 여봐라. 저 산적놈을 대령하라. 포졸들이 험상lun게 생긴 산적 두목을 끌고 나왔다. 그는 최진사의 눈치를 보며 비열하게 입을 열었다. 예, 저 여자가 맞습니다요. 지난 봄 비오는 날 우리 산막에서 군중이 경악하며 웅성거렸다. 연화는 수치심에 고개를 땅에 쳐박고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가 만천하에 까발려지는 고통은 육신의 형벌보다 더 끔찍했다. 그때 민우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닥쳐라. 이놈 내 놈이 저지른 짐승만도 못한 짓거리를 무용담처럼 짓거리다니. 내 놈의 혀를 뽑아도 시원치 않을 것이다. 민우의 기세에 눌려 산적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민우는 사또를 향해 간절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다. 사또, 묻고 싶습니다. 길을 가다가 흉악한 도적을 만나 재물을 빼앗긴 자가 죄인입니까? 아니면 재물을 뺏은 도적이 죄인입니까? 사또는 미간을 찌푸리며 답했다. 그야 도적이 죄인이지.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힘없는 여인이 약초를 캐러 산에 갔다가 흉악한 무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그 여인이 음탕하여 생긴 일이 아니요. 오로지 저 무도한 자들의 폭력에 의한 것입니다. 헌데 어찌하여 세상은 피해를 입은 가련한 여인에게 부정하다 하여 돌을 던지고 가해자인 저놈들은 놔둔단 말입니까? 정절이라 함은 마음의 고듬을 말하는 것이지 육신의 상처로 논할 것이 아닙니다. 제 아내는 그 누구보다 맑고 고결한 영혼을 지녔으며 효심이 지극한 여인입니다. 백옥이 진흙탕에 떨어졌다고 하여 돌이 되는 것이 아니듯 제 아내의 본질은 저들의 더러운 손길로 더러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민우의 피 맺힌 절규는 관아 안의 공기를 바꿔놓았다.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숙연해졌다. 시어머니 조씨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연화는 흐르는 눈물 속에서 고개를 들어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넓지 않은 등이 태산보다 거대하게 느껴졌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가 그녀를 지키고 있었다. 최진사는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자 당황하여 부채를 접었다 폈다 했다. 이 무슨 궤변인가. 법도가 엄연히 존재하거늘 감성파리로 죄를 덮으려 하지 마라. 네가 첫날 밤에 처녀성을 속인 것은 명백한 기만이 아닌가. 민우는 차갑게 웃으며 최진사를 쏘아보았다. 기만이라 하셨습니까? 진정한 기만이 무엇인지, 누가 진짜 도둑놈인지 이제부터 밝혀드리리다. 민우는 포승줄에 묶인 몸을 비틀어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붉은색 장부를 꺼내려 했다. 포졸들이 그를 제지하려 하자 사또가 손을 들어 멈추게 했다. 무엇이냐? 제 품에 있는 것을 꺼내어 사또께서 직접 보아주십시오. 이것은 최진사가 지난 10년간 고을의 곡창을 갉아먹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은 증거입니다. 최진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저놈이 미쳤나. 당장 입을 막아라. 저건 모함이다. 그러나 사또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평소 최진사의 위세에 눌려 지내던 사또였지만 조정에서 암행어사가 파견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내심 최진사를 쳐낼 기회를 엿보고 있던 터였다. 가만히 있어라. 형리는 저 문서를 가져오라. 형리가 민우의 품에서 장부를 꺼내 사또에게 바쳤다. 사또는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다. 장부에는 관아의 쌀을 빼돌린 날짜, 수량 착복한 금액, 그리고 뇌물을 상납한 내역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민우가 밤을 새워가며 조사하고 최진사 댁의 억울한 하인들을 설득하여 얻어낸 피땀 어린 증거들이었다. 사또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해갔다. 그는 장부를 탁자에 거칠게 내던지며 최진사를 노려보았다. 최대감, 이것이 사실이요. 여기 적힌 대로라면 대감은 국고를 횡령하고 백성을 수탈한 대역죄인이요. 최진사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사사또, 그것은 저놈이 조작한 것입니다. 억울합니다. 민우가 다시 한번 일갈했다. 조작이라니요. 그 장부 뒤쪽을 보십시오. 최진사가 매수한 산적들이 양민을 약탈하고 그 작물을 최진사에게 상납한 기록도 있습니다. 바로 저기 있는 산적놈이 그 증인입니다. 궁지에 몰린 산적 두목은 살 길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얼른 말을 바꿨다. 맞습니다요. 최진 사나리가 시킨 일입니다. 우리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요. 이번에 저 선비님 댁을 털라고 시킨 것도 최진 사나리입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군중들의 분노는 연화에게서 최진사에게로 옮겨갔다. 저런 천하의 죽일 놈 양반 탈을 쓰고 도적질을 해 여기저기서 욕설이 터져나왔고 돌멩이가 날아들기 시작했다. 최진사는 얼굴을 감싸 쥐고 비명을 질렀다. 사또는 산통을 깨는 소리와 함께 판결을 내렸다. 여봐라. 당장 최진사와 저 산적놈들을 하옥하라. 김민우와 유씨의 결박을 풀어주어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최진사를 포박했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악을 썼다. 이건 음모야.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느냐. 그러나 그의 외침은 성난 민중의 함성에 묻혀버렸다. 민우의 결박이 풀렸다. 그는 풀려나자마자 쓰러져 있는 연화에게 달려갔다. 퉁퉁 부은 그녀의 손목을 감싸주며 민우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다. 부인 괜찮소? 내가 너무 늦었소.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벅찬 감동과 해방감의 눈물이었다. 아닙니다. 서방님. 서방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사또가 단상에서 내려와 민우에게 다가왔다. 김생원, 내 자네의 기계에 감탄했네. 자네 같은 선비가 있다는 것이 우리 고을의 자랑이야. 부인의 일은 내 관아의 이름으로 공표하여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네. 피해자는 죄인이 아니라는 자네의 말, 내 가슴 깊이 새겼네. 사또의 말에 주변에 있던 백성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연화를 동정어린 아니 존경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더러운 여자가 아니라 부당한 운명에 맞서 싸운 여인이 되었다. 관아 문을 나설 때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쳐내려왔다. 눈보라가 그치고 맑게 갠 하늘은 마치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했다. 문 밖에는 시어머니 조씨가 서 있었다. 민우와 연화가 다가오자 조씨는 아무 말 없이 연화의 손을 잡았다. 쭈글쭈글하고 거친 시어머니의 손이 연화의 손을 꽉 쥐었다. 고생했다. 내 며느리,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겠느냐. 그 한마디에 연화는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이 터져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다.
조 씨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이며 아들 민우를 바라보았다. 네가 아비보다 낫구나. 참으로 든든하다. 세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며 집으로 향했다. 뒤에서는 끌려가는 최진사의 행렬을 향한 사람들의 야유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이제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다. 민우는 걷는 내내 연화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의 손가락에 남은 상처는 아물었으나 그 흉터는 이제 수치가 아닌 영광의 훈장이 되어 있었다. 부인 이제 알겠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오.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이 저들의 거짓을 이겼소. 연화는 눈물 젖은 눈으로 민우를 올려다보았다. 서방님, 저는 다시 태어나도 서방님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 소리 마시오. 우리는 살아서 아주 오래오래 살아서 행복해질 것이오. 내일은 다시 붓을 잡을 것이오. 이제는 나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으니. 집에 도착했을 때 마당의 눈은 햇살에 녹아내리고 있었다.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며 봄이 오고 있음을 알렸다. 연화는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데웠다. 남편의 언손을 녹여주고 싶었다. 아궁이의 불길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활기차게 타올랐다. 이제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바위는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남편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이 채워져 있었다. 민우는 방 안에서 책을 펼쳤다. 글자 하나하나가 살아서 춤을 추는 듯했다. 선비의 붓끝은 칼보다 강하다는 것을, 사랑은 그 어떤 율법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그는 몸소 증명해 보였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피어나는 꽃이 가장 아름답듯이 시련을 이겨낸 그들의 사랑은 이제 그 무엇보다 단단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봄바람이 불어와 마른 가지에 생명을 불어넣듯 민우와 연화의 삶에도 따스한 훈풍이 불어오고 있었다. 최진사가 몰락하고 관하로 압송된 후 고을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악인의 그늘이 걷히자 사람들의 인심도 다시 순박해졌고 민우의 집을 향하던 따가운 시선은 어느새 존경과 부러움의 눈길로 바뀌어 있었다. 민우는 그 소란스러운 사건 이후 더욱더 학문에 매진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책을 파고드는 그의 모습은 마치 돌을 닦는 수도승과도 같았다. 연화는 그런 남편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도 정성을 다해 밥상을 차리고 늦은 밤까지 호롱불 심지를 돋우며 남편의 책 넘기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곁을 지켰다. 그녀의 정성은 하늘에 닿을 듯 지극했고 민우의 노력은 땅을 뚫을 듯 견고했다. 드디어 한양에서 과거 시험이 열린다는 방이 붙었고 민우는 보찜을 메고 길을 떠났다. 그가 떠나던 날 연화는 마을 어귀 선앙당 고목 아래서 그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이번에는 눈물 대신 환한 미소로 그를 배웅했다. 서방님 부디 뜻을 이루고 오십시오. 저는 이곳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민우는 뒤돌아보지 않고 힘차게 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를 믿고 기다리는 아내와 늙으신 어머니, 그리고 그가 바로잡아야 할 세상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계절이 2번 바뀌고 낙엽이 질 무렵이었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꽹과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장원급제여. 김민우 선비님이 장원급제를 하셨소. 전령의 외침 소리가 산골짜기를 메아리쳤다. 연화는 부엌에서 밥을 짓다 말고 솥뚜껑을 떨어뜨렸다. 댕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심장도 쿵 내려앉았다.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 볼을 꼬집어 보았으나 아팠. 시어머니 조씨가 덩실덩실 춤을 추며 마당으로 뛰쳐나왔다. 아이고 내 새끼 내 아들이 장원을 했다니 조상님 감사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 축하 인사를 건넸다. 잠시 후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금이 환영하는 민우의 모습이 보였다. 말을 타고 들어오는 그의 모습은 늠름하기 그지없었다. 연화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옷고름으로 눈물을 훔쳤다. 지난 세월의 서름과 고통이 봄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민우는 말에서 내려 어머니께 큰 절을 올리고 곧장 연화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연화의 두 손을 덥석 잡았다. 부인 고생 많았소. 이 영광은 모두 부인의 덕이오. 사대부 체면의 사람들 앞에서 아내의 손을 잡는 것은 파격적인 일이었으나 누구도 흉보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부부가 어떤 시련을 뚫고 이 자리에 섰는지. 민우는 곧 현감으로 제수되어 고을을 다스리게 되었다. 관아의 동원에 앉은 민우의 모습은 위엄이 있었으나 백성을 대하는 태도는 한없이 부드러웠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억울함을 거울 삼아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자가 있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진실을 파헤쳤고, 탐관오리가 백성을 괴롭히면 추상 같은 호령으로 엄벌에 처했다. 사람들은 그를 청백리라 칭송하며 따랐다. 어느 날 관아의 한 여인이 끌려왔다. 행색이 남루한 그녀는 주인 집 쌀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있었다. 주인은 그녀가 평소 행실이 좋지 않다며 몰아세웠다. 민우는 여인의 떨리는 손과 공포에 질린 눈빛에서 과거의 연화를 보았다. 그는 증거를 철저히 조사하여 주인이 노름빚을 갚기 위해 쌀을 팔아먹고 여종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사실을 밝혀냈다. 민우는 주인을 하옥하고 여인을 풀어주며 말했다. 죄 없는 자가 고개를 숙일 이유는 없다. 당당하게 살거라. 그 판결을 지켜보던 연화는 병풍 뒤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남편의 붓끝은 세상을 베는 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침이 되어 있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년, 20년이 지났다. 연화는 슬하에 이남 일녀를 두었는데 아이들은 모두 아비를 닮아 총명하고 어미를 닮아 심성이 고왔다. 시어머니 조 씨는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행복한 말년을 보내다 편안히 눈을 감았다. 임종 직전 조 씨는 연화의 손을 잡고 유언을 남겼다. 아가 미안했다. 그리고 고맙다. 네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었다. 내 아들을 이 못난 늙은이를 지켜줘서 고마웠다.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의 연화는 소리 죽여 울었다. 고부간의 갈등도 세월의 앙금도 죽음 앞에서는 한 줌의 재처럼 흩어졌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집안은 더욱 단단해졌다. 민우와 연화는 서로의 흰 머리카락을 뽑아주며 함께 늙어가는 기쁨을 누렸다. 다시 세월이 흘러 민우는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은 촌부와 촌노가 되어 소박한 삶을 살았다. 어느 깊어가는 가을밤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떠올라 마당의 연못을 비추고 있었다. 민우와 연화는 팻마루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밤바람이 제법 서늘했으나 두 사람 사이에는 온기가 감돌았다. 민우의 손은 이제 주름지고 검버섯이 피었으나 왼쪽 검지 손가락에는 여전히 희미한 흉터가 남아 있었다. 연화는 찻잔을 내려놓고 그 손을 조심스럽게 가져다가 자신의 볼에 비비었다. 거친 손가락 마디마디에서 지난날의 기억이 전해져 왔다. 영감이 흉터, 아직도 아프지는 않으십니까? 연화가 물었다. 민우는 허어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프다니, 이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을 증명하는 훈장이오. 이 흉터가 없었다면 내 어찌 임자를 평생 곁에 두고 이토록 행복할 수 있었겠소. 연화는 민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그날 밤 서방님께서 제 목숨을 구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니, 목숨을 구해주신 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저를 더럽다 하지 않으시고 제 아픔을 함께 짊어져 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절이 깨지면 여인의 삶도 끝난다고 했지만 서방님은 깨진 그릇을 버리지 않고 금으로 때워 더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민우는 연화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부인 달을 보시오. 저 달도 차오르고 기울기를 반복하오. 때로는 구름에 가려 빛을 잃기도 하지요.
허나 구름이 걷히면 달은 여전히 저곳에서 빛나고 있소. 사람의 삶도 그와 같지 않겠소. 흠결 없는 인생이 어디 있으며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겠소.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어떻게 딛고 일어서느냐 하는 것이오. 부인은 그 모진 풍파를 견디고 내 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났소. 나는 그저 그 꽃이 시들지 않도록 물을 준 것뿐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달을 바라보았다. 마당에 국화꽃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나갔다. 지난 세월 폭풍우 치던 밤도 있었고 눈보라 치던 겨울도 있었다. 최진사의 협박에 떨던 날도 있었고 관아의 흙바닥에서 절망하던 날도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난은 이제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아름답게 채색되어 있었다. 민우가 문득 생각난 듯 말했다. 참 그 최진사 소식 들었소. 유배지에서 병을 얻어 쓸쓸히 죽었다더군. 권세와 재물을 탐하며 남을 짓밟던 자의 말로가 참으로 허망하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들었습니다. 한때는 그가 사무치게 미웠고 꿈에 나타날까 두려웠습니다. 허나 이제는 그조차도 가엾게 여겨집니다. 그는 평생 남을 의심하고 해치려다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시킨 것이니까요. 용서라는 것이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마음의 평화를 위해 필요한 것임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민우는 연화의 손을 꽉 잡았다. 그렇소. 우리는 승리했소. 복수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승리한 것이오.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재물이 아니라 바로 이 마음가짐일 것이오. 밤은 더욱 깊어갔다.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노부부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하나로 포개졌다. 부인 다음 생에도 나와 부부의 연을 맺어주겠소. 민우의 짓궂은 질문에 연화는 수줍게 웃으며 답했다. 다음 생에는 제가 서방님을 지켜드리는 장부로 태어나고 서방님은 제 보호를 받는 규수로 태어나십시오. 그리하면 제가 서방님을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호강시켜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처럼 깔깔거리며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고요한 마을로 퍼져나갔다. 어느덧 새벽 이슬이 내리기 시작했다. 민우는 연화를 부축하여 방으로 들어갔다. 따뜻한 아랫목에 이불을 펴고 누운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잠이 들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세상 그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보다 더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가 서려 있었다. 방 안 가득한 평화는 그들이 평생을 바쳐 지켜낸 사랑의 결실이었다. 창호지 문 밖으로 둥근 달이 서서히 서산으로 기울고 동쪽 하늘에서는 새로운 해가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으며 거짓은 진실을 덮을 수 없고 사랑은 그 어떤 시련보다 강하다는 진리를 묵묵히 보여주며 야담은 그렇게 끝을 맺었다. 그들이 살았던 집 앞의 대나무 숲은 여전히 푸르게 우거져 바람이 불 때마다 사랑하라 그리고 견뎌내라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외전 은장도 그 후의 이야기.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 멈추지 않고 계절은 피고 지는 꽃과 같아 순환한다고 했던가. 민우와 연화의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고 그들의 얼굴에 온화한 주름이 깊어질 무렵 집안에는 또 다른 경사가 찾아들고 있었다. 금지옥엽 기른 외동딸 명주가 혼인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명주는 어미 연화를 쏙 빼닮아 기품이 있고 단아했으며 아비 민우의 명석함을 이어받아 시와 서화에도 능했다. 고을 사람들은 명주를 두고 연꽃에서 피어난 진주라 칭송하며 그녀의 배필이 될 사내가 누구인지 궁금해했다. 명주의 정혼자는 한양 세도가의 자제인 정도령으로 인물 좋고 학식 또한 뛰어나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천생연분이었으나 잔잔한 호수에 돌이 던져지듯 이 평온한 혼사에도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혼례를 한 달 앞둔 어느 날 시댁이 될 정 참판댁에서 보낸 예단이 도착했다. 비단과 폐물이 가득한 함은 화려하기 그지없었으나 그 속에 담긴 서찰 한 통이 문제였다. 정참판의 부인인 박씨 부인이 보낸 서찰에는 혼수를 논하는 점잖은 문장들 사이사이에
묘하게 연화의 과거를 들쑤시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었다. 귀댁의 따님이 모친을 닮아 미색이 뛰어나다 하니 염려와 기대가 동시에 듭니다. 예로부터 미인방명이라 하였고 여인의 행실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법이니 부디 따님 단속을 잘 시켜 시집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것은 단순한 당부가 아니었다. 수십 년 전 고을을 떠들썩하게 했던 연화의 사건을 은연중에 빗대어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였다. 아직도 세상의 편견은 끈질긴 담쟁이 덩굴처럼 살아남아 행복의 문턱을 넘으려는 딸의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었다. 연화는 서찰을 읽고 손을 떨었다. 자신이 겪었던 수모가 딸에게까지 이어질까 두려웠던 것이다. 그녀는 서찰을 남편에게 보이지 않고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겼다. 그러나 예민한 명주가 어미의 어두운 낯빛을 놓칠 리 없었다. 명주는 우연히 안방에 들어갔다가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숨겨둔 서찰을 보게 되었다. 서찰에 적힌 글귀를 읽은 명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사랑 이야기를 막연한 영웅담처럼 듣고 자랐으나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왜곡하여 바라보는지는 뼈저리게 알지 못했다. 여인의 행실, 그림자, 이 단어들이 어머니를 향한 모욕임을 깨닫자 명주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분노와 깊은 수치심이 동시에 치솟았다. 그날 밤 명주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마당으로 나왔다. 휘영청 밝은 달빛이 그녀의 복잡한 심사를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혼인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고민했다.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 벌써부터 친정어머니를 멸시하는데 시집살이가 오죽하겠는가. 게다가 자신의 존재 자체가 어머니의 아픈 과거를 상기시키는 매개체가 된다면 차라리 혼자 늙어 죽는 것이 효도가 아닐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다. 그때 인기척이 들리며 연화가 다가왔다. 연화는 딸의 어깨에 쇼를 덮어주며 나지막이 물었다. 밤이 차다. 어찌 잠들지 못하고 나와 있느냐. 명주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니, 저는 시집가지 않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어머니를, 우리 집안을 우습게 보는데 제가 어찌 그 집에 들어가 며느리 노릇을 하겠습니까? 연화는 딸의 손을 잡고 방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장롱 깊은 곳에서 낡은 비단 쌈지 하나를 꺼냈다. 쌈지를 풀자 그 안에서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은장도가 나왔다. 은장도의 날은 여전히 서슬퍼렇게 빛나고 있었으나 손잡이 부분은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했다. 명주는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이것은. 연화는 은장도를 어루만지며 입을 열었다. 이 칼은 내가 내 아비에게 시집 오던 날 내 목숨을 끊으려 품고 갔던 것이다. 명주는 숨을 들이켰다. 그때는 여인의 정절이 목숨보다 귀하다 여겼기에 흠이 난 몸으로 네 아버지를 속일 수 없어 죽음을 각오했었지. 허나 네 아버지는 이 칼을 빼앗아 당신의 손을 베고 그 피로 내 허물을 덮어주셨다. 이 칼은 나를 죽이려던 흉기였으나 네 아버지로 인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되었다. 연화는 은장도를 명주의 손에 쥐어주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명주의 손바닥에 전해졌다. 명주야, 잘 듣거라. 세상 사람들은 은장도를 여인이 정절을 지키기 위해 자결하는 도구라 말한다. 허나 나는 너에게 다른 뜻으로 이것을 물려주려 한다. 이것은 죽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세상과 맞서 너 자신을 지키기 위해 쓰는 것이다. 너의 자존심을 베려는 자가 있거든. 이 칼처럼 단단한 마음으로 맞서고 너의 영혼을 더럽히려는 말이 있거든. 이 날카로운 끝처럼 베어내거라. 도망치지 말고 숨지 말고 당당하게 너의 삶을 살아라. 내 아버지가 나에게 그리 해주셨듯이. 명주는 은장도를 꽉 쥐었다. 어머니의 눈물과 아버지의 피가 서린 이 칼의 무게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용기가 샘솟았다. 어머니, 알겠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딸로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겠습니다. 모녀가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방문 밖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렸다. 민우였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방문을 열고 들어와 두 여인을 바라보았다. 늙었으나 여전히 강직한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박씨 부인이 그런 편지를 보냈단 말이냐. 민우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안에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서려 있었다. 연화가 황급히 남편을 말리려 했다. 영감 별일 아닙니다. 그저 사돈될 분이 걱정이 앞서 하신 말씀일 텐니다. 아니요. 이것은 내 아내와 딸을 능멸한 처사요. 내 비록 벼슬에서 물러나 촌노로 지내고 있으나 내 집안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소. 다음 날 아침 민우는 갓을 쓰고 도포를 정갈하게 차려입었다. 그리고 하인을 시켜 말을 대령하게 했다. 연화와 명주가 놀라 달려나왔다. 어디를 가시려는 것입니까? 한양에 다녀와야겠소. 사돈 될 사람을 직접 만나봐야겠소. 민우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아는 연화는 묵묵히 남편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다. 민우는 말에 올라타며 명주에게 말했다. 명주야, 너는 고개 숙이지 마라. 네가 누구의 딸인지 잊지 마라. 며칠 후 민우는 한양 정참판댁에 도착했다. 정참판은 갑작스러운 사돈의 방문에 당황하면서도 짐짓 거드름을 피우며 맞이했다. 아니, 먼 길을 어찌 기별도 없이 오셨습니까? 혼례 준비로 바쁘실 텐데. 민우는 사랑방에 앉아 차가 나오기도 전에 품에서 박씨 부인의 서차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정참판이 의아해하며 서차를 펴보더니 이내 얼굴이 붉어졌다. 자신의 부인이 보낸 무례한 편지 내용을 그제야 알게 된 것이다. 이것은 안 사람이 생각이 짧아 실수를 한 모양입니다. 정참판이 변명을 하려 했으나 민우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대감, 우리는 혼인을 통해 두 집안이 하나가 되기를 약속했습니다. 헌데 대감의 댁에서는 며느리가 될 아이의 어미를 모욕하고 그 핏줄을 의심하는 언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대감 댁의 가풍입니까? 정참판은 땀을 뻘뻘 흘렸다. 민우는 과거 청백리로 명망이 높았고 조정에서도 그의 꼬장꼬장한 성품을 두려워하는 이가 많았다. 비록 낙향했으나 그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었다. 민우는 말을 이었다. 내 아내는 과거 억울한 일을 당했으나 그 누구보다 정결하고 강인한 정신으로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내 딸 명주는 그런 어미를 보고 자라 심지가 굳고 맑은 아이입니다. 만약 대감댁에서 내 딸을 귀하게 여길 마음이 없다면 이 혼인은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 자식을 멸시하는 집에 보내어 눈칫밥을 먹게 할 수는 없습니다. 민우의 단호한 선언에 정참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정도령 역시 소식을 듣고 달려와 무릎을 꿇었다. 장인어른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잘못은 제가 대신 빌겠습니다. 저는 명주 낭자가 아니면 혼인하지 않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정도령의 진심 어린 호소와 정참판의 거듭된 사과에 민우는 표정을 조금 풀었다. 내 사위 될 사람의 안목을 믿어보겠네. 허나 명심하게. 사람의 귀천은 신분이 아니라 그 마음 쓰는 것에 달려있네. 내 딸이 그 집 귀신이 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의 주인이 되러가는 것임을 잊지 말게. 민우가 한양에서 돌아온 후 정참판댁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박씨 부인은 직접 비단과 사과 편지를 보내왔고 예단함에는 귀한 약재와 서책들이 추가되어 있었다. 명주는 아버지의 당당한 모습과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통해 진정한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웠다. 드디어 혼례 날이 밝았다. 마당에는 차일이 처지고 국수 삶는 냄새가 진동했다. 연지곤지를 찍은 명주는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그녀의 품속에는 어머니가 물려준 은장도가 고이 간직되어 있었다. 이제 그 칼은 비극의 상징이 아니라 가문을 지키는 수호신이자
자존감의 징표였다. 가마에 오르기 전 명주는 부모님께 큰 절을 올렸다. 어머니 아버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잘 살겠습니다. 연화는 명주를 안아주며 귓가에 속삭였다. 가서 행복해라. 네가 행복한 것이 최고의 효도이자 최고의 복수다. 민우는 헛기침을 하며 눈물을 참았으나 붉어진 눈시울은 감출 수 없었다. 가마꾼의 소리와 함께 꽃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명주는 가마창을 열고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멀어지는 부모님의 모습이 눈물에 어려 흐릿해졌다. 마을 어귀를 돌 때까지 손을 흔드는 두 분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명주의 가슴 속에 박제되었다. 가마 행렬이 고개를 넘어갈 때 명주는 옷고름 속에 손을 넣어 은장도를 꽉 잡았다. 차가운 금속이 체온으로 따뜻해져 있었다. 그녀는 다짐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부모님처럼 당당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헤쳐나가리라고. 대나무 숲을 지나 불어오는 바람이 가마의 주렴을 흔들었다. 그 바람결에 어머니의 냄새와 아버지의 목소리가 실려 있는 듯했다. 세월은 또다시 흘러갔다. 명주는 시댁에서 현명하고 덕망 있는 안주인이 되어 가문을 일으켜 세웠고 훗날 정경 부인의 반열에 올랐다. 그녀는 늙어서 자신의 손녀에게 다시 그 은장도를 물려주었다고 한다. 그때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이 칼은 사람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진정한 칼날은 쇠가 아니라 너의 올곧은 정신에 있음을 잊지 말거라. 민우와 연화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어 대대로 이어졌다. 그들이 보여준 사랑과 용기는 박제된 교훈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정신이 되어 후손들의 핏줄 속에 면면이 흐르게 되었다. 마을 뒷산 두 사람이 묻힌 자리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나 서로 얽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살아서 못다한 사랑을 나누는 두 사람의 영혼처럼